존재란 곧 사람이 떨쳐버릴 수 없는 충족을 말한다. 책 한 권의 여유. 구토. 장폴 사르트르.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거울을 본다든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또는 어떤 다른 사물에 접촉하는 순간 같은 거요. 구토에서 화자인 록캉탱도 마찬가지였겠죠. 근데 궁금한 것은 그러한 순간 록캉탱은 왜 구토증을 느끼냐는 거죠. 해변가에서 물수제비를 하려고 돌멩이를 드는 순간, 문의 손잡이를 잡으려는 순간, 길바닥에 떨어진 흰 종이를 주우려는 순간, 록캉탱은 그러한 자신의 증상을 규명하는 수단으로 일기를 쓰기로 합니다. 그렇게 써내려간 한 달간의 일기가 구토라는 제목의 소설입니다. 사르트르는 프랑스가 낳은 세계적인 작가이자 철학자. 2살 때 아버지와 사별하고 어머니와 함께 외조부 슈바이처스라에서 자라났다. 병역을 마친 후 북프랑스에서 고등학교 철학 교사로 지내기도 했다. 구토는 1938년에 간행된 작품으로 청년 시절의 사상 형성 과정과 존재론적 우연성의 체험을 그대로 저술한 자전적 작품이다. 1964년 노벨 문학상 수상을 거부하여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주인공 록캉탱은 30대에 연금 생활을 하는 청년으로 롤르봉 후작이라는 인물의 자료를 찾기 위해 도서관에서 18세기 인물을 정리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사는 곳은 부빌, 카페를 찾아 마담과 육체 관계를 갖거나 재즈곡 머지않아서라는 노래를 듣는 것이 전부인 매우 고독하고 무료한 나날을 보낸다. 그는 자기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다 과거의 어느 곳에도 정착할 수 없음을 깨닫고 결국 한 사람의 정기를 쓸 수 없다고 판단한다. 그 무렵 헤어진 여인에게서 편지가 온다. 그녀를 만나면 희망이 생길 거라고 기대하지만 구토증이 쉴 새 없이 일어난다. 어느 날 공원 벤치에서 마로니에 나무를 응시하다가 어떤 확신에 이른다. 자신이 이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저 값어치 없이 우연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구토란 인간이나 사물의 언어에 의해 성립되는 의미나 본질을 박탈당하고 괴물처럼 흐물흐물한 덩어리거나 무섭고 음탕한 벌거숭이 덩어리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언어 이전의 체계였고 또한 이것이 생명의 본질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자신 역시 이러한 생명체인 이상 실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결국 자신 또한 부조리한 한 존재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오랜만에 만난 안니는 뚱뚱해진 몸으로 혼자 살고 있다. 절망한 록캉탱은 모든 걸 포기하고 파리로 돌아갈 결심을 한다. 그 재즈곡 머지않아서를 들으며 소설을 쓰는 것이 부조리에 대항하는 정당한 방법이 아닐까 하고 희망을 갖는 데서 이야기는 끝난다. 구토는 인간 존재의 실존을 다루는 만큼 논리 이해보다 감각적 느낌으로 체험이 제막 같습니다. 주요 장면 발췌하여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구독, 좋아요. 구토. 토요일에는 아이들이 물수제비를 뜨며 놀고 있었고 나 역시 그 아이들처럼 바다에 돌을 던지고 싶었다. 그 순간 나는 멈칫하여 돌을 떨어뜨리고 와버렸다. 등 뒤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던 것으로 미루어 아마 나를 정신 나간 사람으로 보는 게 틀림없었다. 표면적으로는 그뿐이었다. 내 마음속에 일어난 것이 명백한 어떤 흔적을 남기지는 않았다. 나는 그 무엇을 보았고
그것이 나에게 혐오를 일으켰던 것이다. 그렇지만 그때 내가 보고 있었던 것이 바다였는지 또는 해변가에서 주운 돌이었는지 나는 이미 모른다. 돌은 반들반들했다. 한쪽은 물기가 없었으나 다른 쪽은 젖어 있었고 흙이 묻어 있었다. 나는 손을 더럽히지 않도록 손가락을 벌려서 돌의 양 끝을 쥐고 있었다. 어쨌든 나는 공포심 비슷한 감정을 가졌던 것만은 확실하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었던가? 그것만이라도 알 수 있다면 벌써 많이 진보했을 것이다. 이상한 것은 내가 나 자신을 미친놈이라고 생각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렇지 않다고 확신까지 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물체에 관한 변화라고 나는 생각한다. 적어도 그것이 내가 확실히 알고 싶은 점이다. 날짜가 없는 쪽지. 최선의 방법은 그날그날 일어난 일들을 기록해두는 일일 것이다. 정확하게 관찰하기 위하여 일기를 적을 것.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일일지라도 그 느낌이나 사소한 사실들을 놓치지 않을 것과 특히 그것들을 분류할 것. 내 자신이 이 테이블, 저 거리, 저 사람들, 내 담뱃삼지를 어떻게 보는가를 써야만 한다. 왜냐하면 변한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그 변화의 범위와 성질을 명확하게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여기에 잉크병이 든 종이 상자가 있다고 하자. 내가 전에는 그것을 어떻게 보았었는가를 적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그것을 어떻게. 그런데 그것은 직육면체이고 테이블 위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리석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할 말이 없다. 바로 그런 일을 피해야만 한다. 아무렇지도 않은 것을 신기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일기를 쓰면 다음과 같은 위험이 있을 것 같다. 즉, 모든 일을 과장하는 것, 너무 날카롭게 주의를 기울이는 나머지 줄곧 진실을 왜곡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조금 전에 말한 잉크병이라든지 기타의 어느 물건에 관해서 그저께의 그 인상을 언젠가 다시 가지게 되리라는 것은 확실하다. 나는 늘 마음을 가다듬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인상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갈 것이다. 아무런 것도 해서는 안 된다. 생겨나는 모든 일을 정성스럽게 되도록 자세히 적어야 하겠다. 금요일. 벽에 흰 구멍이 있다. 거울이다. 함정이다. 나는 이 함정에 걸려들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틀림없이 걸려들었구나. 거울 속에 회색빛의 물체가 나타난다. 나는 가까이 가서 그것을 본다. 이제는 거기서 떠날 수 없다. 내 얼굴이 반사된 것이다. 별로 하는 일 없는 날이면 가끔 나는 내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시간을 보낸다. 그 얼굴에서 나는 아무것도 알아낼 수가 없다. 타인의 얼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내 얼굴에는 그것이 없다. 자신의 얼굴이 잘생겼는지 추한지를 판단할 수조차 없다. 추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으니까 못생겼을 게다. 그러나 그런 것은 아무렇지도 않다. 사실은 사람들이 흙덩어리를 보고 아름답다거나 추하다고 말하듯이 그러한 종류의 형용사들을 내 얼굴에 부여하는 것이 놀라울 뿐이다. 확실히 거기에는 코가 있고 눈이 있고 입이 있다. 그러나 그들의 어느 것도 아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인간적인 표정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다. 내가 아직 어렸을 때 이런 말을 듣곤 했다. 너무 오래 거울만 들여다보면 원숭이처럼 보인단다. 그런데 나는 훨씬 더 오래 들여다보았나 보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원숭이 이하의 단계, 곧 식물계의 끝에 있으며 문어의 수준에까지 와 있는 것이다. 그것은 물론 생기가 있기는 하다. 나는 가벼운 경련을 본다. 창백해진 고깃덩어리가 아무렇게나 파들거린다.
특히 눈은 가까이서 보면 더 징그럽다. 그것은 희끄무레하고 물렁한 것이 붉고 생선 비늘 같다. 나는 온몸을 세면기 언저리에 기대고 얼굴을 거울 가까이 갖다 댄다. 두 눈, 코, 입이 사라진다. 인간적인 것이라곤 아무것도 안 남았다. 입술 양쪽에 있는 갈색의 주름들, 그것은 균열 같고 두더지집 같다. 비단 같은 하얀 솜털이 거대한 비탈 위를 달리고 있다. 털이 2개 콧구멍에서 나와 있다. 그것은 부조된 지도 같다. 그러나 달빛을 받은 듯이 희끄무레한 이 세계가 나에게는 낯익다. 내가 그 세세한 부분을 알아본다고 말할 수는 없을런지 모르지만 그 전체는 나에게 낯이 익다는 인상을 준다. 그 인상이 나를 마비시켜 드디어 나는 슬며시 잠이 든다. 정신을 차려야겠다. 생생하고 따끔한 자극이 나를 깨어나게 할 것이다. 내가 찾는 힘차고 싱싱한 것이라곤 전혀 없고 무르고 흐리멍텅한 이미 본 것들 뿐이다. 나는 눈을 뜬 채로 잠든다. 얼굴이 벌써 커졌다. 거울 속에서 커진다. 그것은 커다랗고 창백한 무리가 되어 광선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간다. 내가 갑자기 깨어난 것은 몸의 평형을 잃었기 때문이다. 아직도 어리둥절한 채 의자에 걸터 앉은 나를 본다. 다른 사람들도 자기 얼굴을 판단하기 위해 이렇게 고생을 할까? 나는 생리적인 둔한 감각에 의해서 내 육체를 느낀 듯이 내 얼굴을 보는가 보다. 금요일 오후 3시. 하마터면 나는 지난주 금요일처럼 거울의 함정에 빠질 뻔했었다. 나는 거울을 피한다. 그러나 그것은 유리창의 함정에 빠지는 결과가 되었다. 나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서 2 팔을 축 늘어뜨리고 창문으로 가까이 간다. 팔을 늘어뜨리고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서 있다. 저 노파가 나의 신경에 거슬린다. 그녀는 얼빠진 눈초리로 고집스럽게 또박또박 걷고 있다. 노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이 자기를 스쳐가기나 한 것처럼 겁먹은 태도로 멈추어 선다. 이제 내 방의 창 밑 바로 아래까지 왔다. 바람이 노파의 치마를 무릎에 찰싹 붙게 한다. 노파는 멈춰 서서 목도리를 다시 고친다. 손이 떨린다. 그녀는 다시 걷기 시작한다. 이제 나는 그 등을 본다. 늙은 쥐며느리 같으니. 그녀는 오른쪽으로 꺾어져서 느와르 거리로 갈 것이라고 나는 추측한다. 나는 미래를 본다. 미래는 길 위에 놓여 있다. 현재보다도 약간 희미할 뿐이다. 미래가 실현되어야 할 필요가 어디에 있을까? 실현되어 보았자 무엇이 더해진단 말인가? 나는 노파의 동작을 보고 있는 것일까? 그 여자의 동작을 예견하고 있는 것일까? 이제 나는 미래와 현재를 구별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계속한다. 조금씩 실현되고 있다. 노파는 쓸쓸한 거리를 앞으로 걸어간다. 이것이 바로 시간이란 것이다. 순수한 시간이다. 그것은 서서히 인간 존재로 다가온다. 그것은 기다려지고 그리고 그것이 닥쳐오면 사람들은 답답해진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미 오래전부터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노파는 길모퉁이에 가까이 간다. 노파는 이제 검은색 작은 헝겊 뭉치에 불과하다. 그렇다. 그것은 새로운 일이다. 조금 전에는 노파가 거기에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퇴색하고 쾌쾌묵은 것이어서 절대로 사람을 놀라게 할 수는 없다. 노파는 길모퉁이를 돌려고 한다. 돈다. 영원한 시간 속에서. 나는 창문 곁을 떠나 휘청거리면서 방 안을 걷는다. 나는 거울에 바싹 다가가 나를 본다. 마침내 나는 영상 앞을 벗어난다. 그리고는 침대까지 와서 그 위에 쓰러진다. 나는 천장을 바라본다. 잠이 온다. 정적,
이제 나는 시간의 흐름이나 시간이 지나가는 희미한 소리도 안 들린다. 천장에 영상들이 보인다. 처음에는 둥근 빛이 보이고 다음에는 열 십자가 보인다. 그것이 나비처럼 날개를 친다. 그리고는 다른 영상이 이루어진다. 이번의 영상은 내 눈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무릎을 꿇고 있는 커다란 동물이다. 앞다리와 안장이 보인다. 나머지는 희미하다. 그렇지만 나는 그것을 잘 알고 있다. 내가 마라케시에서 본 바위에 매놓은 낙타다. 그 낙타는 계속해서 6번이나 앉았다가 일어서곤 했다. 장난꾸러기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고 웃어대면서 낙타를 집적거리는 거였다. 2년 전에는 참 좋았었다. 눈만 감으면 이내 나의 머릿속이 벌집처럼 윙윙거렸다. 그리고 목동의 휘파람 소리 같은 것을 눈을 감고 기억 속에서 찾아냈던 것이다. 감개무량했다. 그 기쁨이 마모된 지 아주 오래다. 오늘 그 기쁨이 되살아날 모양인가? 나는 과거 속으로 잠겨버린다. 가끔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 지도에서 볼 수 있는 아랑주에라든가 캔터베리라든가 하는 아름다운 이름을 입 밖에 내는 일이 있다. 그 지명들은 어떤 아주 새로운 이미지를 내 머릿속에 생성시킨다. 그것은 한 번도 여행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독서로 얻은 지식으로 그것들을 상상하는 것과 비슷하다. 나는 말에 대해서 꿈꾸고 있는 것이다. 그뿐이다. 나는 내 현재를 가지고 갖가지 추억을 만들어낸다. 현재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다가 현재 속으로 침잠해버린다. 과거로 돌아가려 하나 허사다. 나는 현재에서 도피할 수가 없다. 토요일 정오. 인간이 살고 있을 때는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 환경이 바뀌고 여러 사람이 들어왔다가 나가고 그뿐이다. 결코 출발이라는 게 없다. 나날이 아무런 리듬도 이유도 없이 그저 지나갈 뿐이다. 그것은 끊임없고 단조로운 덧셈에 불과하다. 가끔 사람들은 부분적인 결산을 한다. 이를테면 나는 3년간 여행을 했다. 부빌에 온 지 3년이 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결말도 역시 없다. 그러나 사람이 삶을 이야기할 때는 모든 것이 변화한다. 다만 아무도 발견하지 못할 뿐이다. 그 증거로는 사람은 정말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다. 마치 사실 같은 이야기가 있기나 한 것처럼 말이다. 사건은 한 방향에서 생기고 우리는 그것을 그 반대의 방향으로 얘기한다. 사람은 처음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결말부터 시작하고 있다. 결말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거기에 있으며 그 말에다가 시작으로서의 장엄함과 가치를 부여한다. 나는 산책하고 있었다. 모르는 사이에 나는 마을로부터 떨어졌다. 나는 돈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친구는 우울하고 모험과는 멀리 떨어져서 사건 같은 것은 보지도 않고 그것이 지나가는 대로 내버려 두게 되는 바로 그러한 울적함에 잠겨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결말이라는 게 있어서 모든 것을 변형시킨다. 우리로서는 그 친구는 이미 화제의 주인공이다. 그래서 그의 우울, 그의 돈 걱정은 우리들 자신의 근심 걱정보다 더 값진 것이며 다가올 미래의 정렬로 인해 찬연한 색채를 띠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야기는 사실의 반대 방향으로 나간다. 순간순간은 조금씩 쌓이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을 잡아당기는 이야기의 결말에 의해 덥석 붙잡히고 매 순간은 그보다 앞서는 순간을 잡아당기는 것이다. 롤루봉 씨는 몹시 추남이었다. 마리 왕뚜아네트 왕비가 즐겨 그를 나의 친애하는 원숭이라고 불렀었다. 그럼에도 그는 왕궁의 모든 부인들을 소유했었다. 나는 더 이상 롤루봉에 대한 책을 쓰고 있지 않다. 마지막이다. 더 이상 그것을 쓸 수가 없다.
나는 무엇을 하고 지내야 하나? 나 자신의 과거조차도 기억할 힘이 없는 내가 다른 사람의 과거를 구제할 수 있기를 바랄 수 있을까? 펜을 들고 다시 일을 시작하려고 했다. 그러나 과거, 현재, 그리고 세계에 관한 그 고찰을 견딜 수가 없었다. 나는 오직 한 가지, 즉 내가 지필을 하도록 가만 놔두어 주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러나 내 시선이 흰 종이 더미 위에 떨어졌을 때 나는 그 모습에 사로잡혀 펜을 든 채로 눈부신 그 종이를 물끄러미 보고 있었다. 얼마나 그 종이는 무자비하고 내 시선을 끌었으며 얼마나 그 종이는 현존하는 모습을 가졌던가. 거기에는 다만 현재가 있을 뿐이었다. 내가 지금 막 쓴 글씨들이 아직 마르지도 않았지만 그것은 이미 내 것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매우 불길한 소문을 퍼뜨려 놓았다. 이 기절은 내가 생각해낸 것이고 그 귀절이 처음에는 내 이야기 같았다. 그런데 종이에 적혀있는 이 구절은 사실 나하고 전혀 달랐다. 나는 이미 그것을 알아볼 수가 없었다. 그것을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없었다. 그 귀절은 거기 내 앞에 있었다. 누가 쓴 것인지 표적을 찾으려 해도 그것은 허사였을 것이다. 누구든지 그것을 쓸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쓴 사람이 과연 나였는지 확실치가 않다. 이제 글씨들은 반짝거리지도 않았고 그것들은 말랐었다. 그것도 역시 사라졌었다. 순간적인 광채에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나에게 있어서 과거는 은퇴한 것에 불과했었다. 그것은 또 하나의 존재 양식이었으며 휴가의 상태, 비활동의 상태였다. 사건들은 제각기의 역할이 끝나면 스스로 상자 속에 얌전히 앉아서 명예로운 사건이 되는 거였다. 그만큼 무를 생각하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이제 나는 알았다. 사물이란 순전히 보이는 그대로의 것일 뿐이다.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 생각이 몇 분 더 나를 사로잡았다. 나는 거기서 해방되려고 어깨를 심하게 흔들었다. 그리고 종이더미를 잡아당겼다. 그의 유서를 책은 쓴 터였다는 것. 갑자기 심한 불쾌감이 나를 휘어잡았다. 펜이 잉크방울을 튀기면서 내 손에서 떨어졌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구토를 느꼈단 말인가? 아니다, 그것은 아니었다. 방은 평소처럼 아버지 같은 모습이었다. 책상이 좀 더 무겁고 두터워진 것 같았고 내 만년필을 세게 쥔 것 같은 느낌이 들 뿐이다. 다만 롤루봉 씨가 두 번째로 죽고 말았다. 조금 전까지도 그는 내 마음속에 고요히 훈훈하게 살아있었다. 가끔 그가 움직이는 것을 나는 느꼈다. 나에게 있어서 그는 독학자나 철도해관의 여주인보다도 더 살아있는 존재였다. 물론 그는 변덕스러워서 이따금 나타나지 않고 며칠 동안 틀어박혀 있기도 했지만 흔히 습도계의 고깔처럼 신기하게 날씨가 좋을 때면 수은주처럼 등을 나타내곤 했다. 그러면 나는 그의 창백한 얼굴과 두 볼을 볼 수 있었다. 비록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때조차도 그는 내 마음의 무게를 내리눌렀고 나는 가슴이 가득 차는 느낌을 가졌었다. 그에 관해서는 지금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말라버린 잉크 자국 위에 그 신선했던 광채의 추억조차 모두 사라져버리고 없었다. 그것은 내 잘못이었다. 해서는 안 될 말을 나는 말해버렸던 것이다. 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잘못이었다. 그 한마디에 드 롤루봉 씨는 허무로 돌아가 버린 것이다. 나는 손에 편지를 들고 일종의 절망으로 그것들을 어루만졌다. 드 롤루봉이다. 나는 혼잣말을 했다. 어쨌든 이 글 하나하나를 쓴 것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는 이 종이 위에 몸을 기울이고 종이장 위에 손가락을 놓고서 펜 밑에서 종이가 미끄러지지 않게 누르고 있었다. 너무 늦었다. 이제 이 말들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내가 내 손으로 누르고 있었던 누렇고 반질반질한 종이 밖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틀림없이 복잡한 사건이 있기는 했었다.
롤르봉의 조카는 1810년에 러시아 황제의 경찰에 의해서 암살되었다. 몰수되어서 비밀문고에 옮겨졌었던 그의 서류는 110년 후에 정권을 쥐인 소비에트에 의해 국립도서관에 비치된 것을 내가 1923년에 훔쳐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같지가 않다. 나 자신이 범한 그 도둑질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확실한 기억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 서류가 내 방 안에 있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수많은 그럴듯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일이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 모든 이야기들이 그 까실까실한 종이 앞에서는 마치 거품처럼 속이 비고 가볍게 보였을 것이다. 그것들에 의해서 롤르봉가 알게 되기보다는 나는 당장 점쟁이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더 나았을지도 모른다. 롤르봉은 이미 존재하지 않았다.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만약 그의 뼈다귀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었다면 그 뼈다귀 자체로서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들은 다만 염분과 수분을 포함한 인산염과 탄산석회에 불과할 뿐이다. 독학자의 몸짓에는 그 부드러움이 없었다. 그의 인간에는 천진하고 유치하다. 그는 촌스러운 휴머니스트다. 그는 얼굴을 붉히면서 멈췄던 말을 계속했다. 아까 제가 독일에서의 포로 생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전쟁 전에는 저는 아주 고독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는 양친과 살고 있었습니다. 양친은 선량했으나 저와 마음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을 생각하면 저는 죽어 있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고 전 아무 이유 없이 입대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2년을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전선의 생활에는 생각할 시간이 거의 없고 병정들이란 너무 야비하기 때문입니다. 1917년 말에 저는 포로가 됐습니다. 들은 바에 의하면 많은 병사들이 포로 생활에서 유년 시절의 신앙을 되찾았다고들 하더군요. 저는 신을 믿지 않습니다. 신의 존재는 과학에 의해서 부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로 수용소에서 저는 인간을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대우를 잘 받았습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몇 달 동안 그들은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면 그들은 우리를 판자로 지은 커다란 헛간에 집어넣었고 거기서 우리는 약 200명가량이 얼싸안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면 거의 완전한 암흑이었죠. 거의 완전한 암흑 속. 서로를 볼 수는 없었지만 숨소리는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하도 몸이 눌려서 숨이 멎어버릴지도 모른다고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강렬한 기쁨이 마음속에서 용솟음 쳤습니다. 저는 거의 실신을 할 뻔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사람들을 형제처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을 하나하나 껴안고 싶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그 헛간에 갈 때마다 같은 기쁨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 헛간은 제 생각에는 어떤 신성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간혹 저는 감시병의 경계를 용케 속이고 혼자 그 속으로 기어들어가서 어둠 속에서 전에 맛본 기쁨을 더듬으며 도취되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는 줄도 몰랐지요. 가끔 저는 흐느껴 우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1919년에 제가 자유의 몸이 됐을 때입니다. 석 달 동안 저는 고통스럽게 지냈습니다. 저는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저는 쇠약해졌습니다.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 보는 곳에서마다 저는 거기에 끼어들곤 했죠. 저는 사회주의 단체인 SFIO에 입당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의 얼굴은 자부심으로 빛난다. 고개를 뒤로 젖히고 눈을 지그시 감고 입을 살짝 벌린 채 나를 바라본다. 순교자처럼 보였다. 그가 말하고 있는 동안 나는 내가 아는 모든 휴머니스트들이 내 눈앞에 다시 나타났다면 불행하게도 나는 휴머니스트들을 많이 알고 있다.
급진적인 휴머니스트들은 특히 관리들의 친구이다. 소위 좌익이라는 휴머니스트는 주로 인간적 가치를 수호하는 데 머리를 쓰고 있다. 그는 어떤 당파에도 속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간을 배반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의 동정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로 쏠린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는 자기의 가장 거룩한 고전적인 교양을 바치는 것이다. 휴머니즘은 모든 폭력이나 과격 행위를 소화해서 그것으로 희고 거품이 나는 림프액을 만든다. 휴머니즘은 반주지주의, 만이교, 신비주의, 염세주의 또는 무정부주의나 자기 본위주의들을 모두 소화했다. 그것들은 휴머니즘에 있어서만 정당성이 증명될 수 있는 단계이며 불완전한 사상에 불과하다. 나는 화가 치민다. 정말이다. 그러나 그에게 대해서가 아니고 비루강 같은 놈들과 기타의 사람들, 그 가엾은 독학자의 두뇌를 쇠뇌시킨 모든 놈들에게 대해서 말이다. 만약 내가 그들을 내 앞으로 끌고 올 수 있다면 난 그들에게 해줄 말이 많을 것이다. 독학자에게는 아무 말도 안 하겠다. 난 그에게 동정심을 느낄 뿐이다. 그는 아시시와 같은 종류의 인간이고 내 편에 속하는 사람이어서 무지와 선의의 배반을 한 사람이다. 독학자의 요란한 웃음소리가 나를 우울한 공상에서 깨어나게 한다. 용서하세요. 그러나 제가 자신의 인간의 깊이나 나를 그들에게로 이끌어가는 비약의 힘을 생각하면, 그리고 우리가 여기 앉아서 서로 따지고 토론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저는 웃고 싶어집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색하게 웃는다. 인간들을 사랑해야 한다. 인간들은 훌륭하다. 나는 토하고 싶다. 갑자기 솟구쳤다. 구토다. 심한 발작이다. 온몸이 떨린다. 1시간 전부터 이 발작이 오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다만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따름이다. 내 입속에 그 치즈 냄새. 독학자는 짓거리고 있고 그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내 귀에 윙윙거린다. 그러나 그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나는 전혀 모르겠다. 나는 기계적으로 고개를 흔들어서 동의를 표시한다. 내 손은 디저트 나이프의 손잡이 위에서 가볍게 경련하고 있다. 나는 그 흑단 나무로 만든 나이프 손잡이를 느끼고 있다. 내 손. 개인적으로 나는 그 나이프를 차라리 가만 놔두고 싶었을 게다. 늘 무엇이고 만져서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물건은 사람이 만지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지 않다. 될 수 있는 대로 그것들을 피해서 살그머니 그 물건들 사이로 미끄러져 가는 게 더 낫다. 간혹 사람은 그 중에 하나를 손에 든다. 그러나 그것을 되도록 빨리 내려놓지 않을 수 없다. 나이프는 접시 위에 떨어진다. 그 소리에 백발의 신사가 깜짝 놀라서 나를 쳐다본다. 나는 나이프를 다시 주워 그 칼날을 식탁에 대고 그것을 휘어지게 한다. 이 눈부시게 명백한 사실이 그래 바로 그 구토란 말인가. 나는 머리를 얼마나 쥐어짰던가. 나는 그것에 관해서 글도 많이 썼다. 나는 지금 알고 있다. 나는 존재한다. 세계는 존재한다. 그리하여 나는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 그뿐이다. 그래도 나에게는 마찬가지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라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무서운 일이다. 그것은 내가 돌팔매질을 하려고 했던 바로 그날부터다. 나는 조약돌을 던지려고 했었다. 나는 그 돌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시작된 것은 바로 그때부터다. 나는 그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 다음에 다른 구토가 생겼다. 때때로 물건들이 손 안에서 존재하기 시작한다. 철도 해관에 구토가 있었다. 그리고 그 전에 창문으로 들여다보던 밤에 다른 구토가 있었다. 그리고 어느 일요일 공원에서도 구토가 있었고 그 뒤에 다른 구토가 있었다. 그러나 오늘처럼 구토가 강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 치즈 나이프를 독학자의 눈에 꽂아 버릴 수도 있다. 그러면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나를 짓밟을 것이고 구둣발로 내 이를 부러뜨릴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겁나서 내가 그것을 안 하지는 않는다. 이 치즈 냄새 대신 입속에 피 비린내가 난다는 것. 거기에는 별로 차이가 없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한 동작을 해야 하며 한 여분의 사건을 일으켜야 할 것이다. 독학자가 지를 그 고함 소리도 그의 볼에 흐를 피도 모든 사람의 놀라움도 다 여분의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도 이런 여분의 존재들이 전차는 떨리는 유리창과 더불어 구르고 덜거덕거린다. 그리고 옆구리에 이 붉은 물건을 가지고 간다. 나는 이것은 의자야 하고 중얼댄다. 사물들은 명명된 그들의 이름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사물들은 귀괴하고 고집이 세고 거대하게 거기에 서 있다. 그것들을 의자라고 부른다든가 또는 무엇이고 그것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려는 짓은 바보짓일 게다. 나는 이름 붙일 수 없는 사물들의 한 복판에 있다. 혼자서 말없이 아무 방비 없는 나를 사물들이 둘러싸고 있다. 밑에서 뒤에서 위에서 나를 에워싸고 있다. 사물들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강요하지 않는다. 단지 거기에 있을 뿐이다. 의자 쿠션 및 나무 틀의 한 줄기 어두운 선이 닿아있다. 그것은 신비스럽고 장난꾼 같은 모습으로 거의 미소에 가까운 빛을 띠고 의자를 타고 뻗어 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미소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존재한다. 숨이 찬다. 존재는 눈, 코, 입, 도처에서 내부로 침입해오고 있다. 그러다가 갑자기 단번에 베일이 찢어진다. 나는 알았고 나는 보았다.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말할 수도 없고 만족했다고 말할 수도 없다. 짓눌리는 듯한 느낌도 있다. 다만 내 목적은 이루어졌다. 나는 알고 싶었던 것을 알았다. 1월부터 나에게 일어난 모든 것을 이해했다. 고토는 나에게서 떠나지 않았고 또 그렇게 쉽게 나에게서 떠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더 이상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이미 어떤 병도 아니고 지나가는 발작도 아니다. 나 자신인 것이다. 조금 아까 나는 공원에 있었다. 마로니에의 뿌리는 바로 내가 앉은 의자 밑에서 땅에 뿌리를 받고 있었다. 그것이 뿌리였다는 것을 나는 이미 기억하지 못했었다. 어휘는 사라지고 그것과 함께 사물의 의미며 그것들의 사용법이며 또 그 사물의 표면에 사람이 그려놓은 가냘픈 기호도 사라졌다. 어깨를 구부리고 고개는 숙인 채로 나는 혼자서 그 검고 울퉁불퉁하고 마디가 굵어서 나에게 공포심을 주는 나무 더미와 마주 앉아 있었다. 그러다가 나는 계시를 받은 것이다. 그것이 내 숨을 멈추게 했다. 사나흘 전만 해도 나는 존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절대로 예감하지 않았었다. 나는 다른 사람들, 봄옷을 입고 해변을 거니는 사람들과 다름이 없었다. 나는 그들처럼 바다가 푸르다, 저기 저 높은 곳에 있는 흰 점, 그리고 나는 바다가 초록색의 사물의 종류에 속해 있다고 또는 초록색이 바다의 성질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물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조차도 그것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기에는 거리가 멀었다. 사물은 무슨 장치처럼 보였다. 나는 그것들을 손에 들고 있었다. 그것은 도구로서 쓸모가 있었다. 나는 그것들의 저항을 예감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표면을 스쳐갔다. 만약 존재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누가 나에게 물었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들은 외부로부터 와서 사물의 성질에 아무런 변화도 주지 못한 채 부가되는 공허한 형체일 뿐이다라고 대답했을 것이다. 그러던 것이 이젠 달라져 버린 것이다. 갑자기 그것은 거기에 있었다.
대낮처럼 뚜렷해졌다. 존재가 갑자기 탈을 벗은 것이다. 그것은 추상적 범주에 속하는 무해한 자기의 모습을 잃었다. 그것은 사물의 반죽 그 자체이며 그 나무의 뿌리는 존재에서 반죽된 것이다. 또는 차라리 뿌리며 공원의 울타리며 의자며 풀밭의 듬성듬성한 잔디 등 모든 것들이 사라졌다. 사물의 다양성, 그것들의 괴성은 하나의 외관, 하나의 껍데기에 불과했다. 그 껍데기가 녹은 것이다. 괴상하고 연한, 무질서한 덩어리, 무시무시하고 추악한 나체만이 남아있었다. 나는 영원히 여분의 존재였다. 부조리라는 말이 지금 내 펜에서 태어난다. 부조리, 그것은 내 머릿속에서 생겨난 하나의 관념도 아니고 목소리의 어렴풋한 소리도 아니었다. 그것은 내 발밑에서 죽은 기다란 뱀, 저 나무의 뱀이었다. 뱀이랄까, 손가락이랄까, 또는 매의 발톱이랄까, 그것이 무엇이라도 좋다. 그리고 전혀 정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고 존재의 열쇠를, 저 구토의 열쇠를, 그리고 나 자신의 생활의 열쇠를 발견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실 내가 이어서 파악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은 이 근본적인 부조리로 기착한다. 이건 역시 말이다. 나는 말과 싸운다. 거기서는 나는 사물에 가까이 갈 수 있었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그 부조리의 절대적인 성격을 정착시키고 싶었다. 인간들의 채색된 조그만 세계에 있어서의 한 동작, 한 사건은 상대적으로만 부조리하다. 즉 그 동작 또는 사건에 수반하는 상황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러하다. 이를테면 미친 사람의 연설은 미친 사람이 처한 상황과의 관계에서 부조리한 것이지 그의 헛소리와의 관계에서 부조리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나는 조금 전에 절대적 존재의 경험을 했다. 절대적 존재 또는 부조리의 경험이었다. 그 뿌리, 그것이 부조리하지 않을 수 있는 관계란 아무것도 없었다. 부조리, 조약돌과의 관계, 마른 흙과의 관계, 나무와의 관계, 하늘과의 관계, 또 초록색 의자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부조리다. 그 무엇으로도 환원될 수 없는 부조리. 그 아무것도 자연의 심원하고 은밀한 헛소리에 의해서조차도 그것을 설명할 수는 없다. 물론 나는 다 알지는 못했다. 나는 싹이 자라고 나무가 커지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이 껄껄한 굵은 발 앞에서 무지나 지식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설명이나 이치의 세계는 존재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원은 부조리하지 않다. 왜냐하면 원은 직선의 일부분이 그 끝에서 회전하는 것이라는 정의에 의해서 충분히 설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원은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과는 반대로 저 뿌리는 그것을 내가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니만큼 존재하고 있다. 울퉁불퉁하고 생기 없고 이름도 없는 그 뿌리는 나를 매혹시켰고 눈을 충족시키고 줄곧 그 자신의 존재로 나를 이끌어왔다. 내가 아무리 이것은 뿌리다 라고 되풀이해도 그 말은 겉돌고 있었다. 나는 흡수 펌프와 비슷한 뿌리의 기능과 그것과의 관련성, 물개처럼 단단하고 야무진 그 껍질, 미끈거리고 굳은 살이 박힌 그 모습과 뿌리의 관련성을 찾아볼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 기능은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는다. 기능은 대충 뿌리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해시킬 수 있었으나 그것 자체는 조금도 설명해주지 않았다. 그 빛깔, 그 형태, 그 굳어버린 동작을 가진 뿌리는 모든 설명 밑에 있었다. 뿌리의 특징은 제각기 뿌리를 약간 벗어나 뿌리 밖으로 흘러서 반쯤 단단해진 채 하나의 물질이 되어 있었다. 각각의 특징은 뿌리 속에서 여분의 존재였다. 그리고 이제 밑뿌리는 뿌리 자체로부터 약간 굴러나와서
스스로를 부정하고 이상한 과잉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듯한 인상을 나에게 주었다. 나는 그 검은 발톱에다가 내 뒤꿈치를 비벼댔다. 나는 그 껍데기를 좀 깎아내고 싶었던 것이다. 아무 이유도 없다. 도전적으로 황갈색의 껍데기 위에 찰과 상의 부조리한 장밋빛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것은 세계의 부조리와 희롱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발을 비켜보니 껍데기가 아직 검었다. 검다니. 나는 이 말이 오그라들어서 엄청난 속도로 그 의미가 공허해지고 있는 것을 느꼈다. 검다니. 뿌리는 검지 않았다. 그 나무 조각 위에 있었던 것은 조금도 검지 않았었다. 그것은 다른 것이었다. 원과 마찬가지로 검은 빛깔도 존재하지 않았다. 나는 뿌리를 보고 있었다. 그것은 검정 이상의 것인가? 혹은 거의 검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나 이내 나는 물음을 멈추었다. 왜냐하면 내가 지식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는 그러한 인상을 받았기 때문이다. 나는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그 사물들을 그토록 불안한 마음으로 이미 탐구했었다. 헛되게도 나는 이미 그것들에 대해서 그 무엇을 생각하려고 애썼었다. 그리고 이미 나는 그 싸늘하고 무기력한 특질이 손가락 틈에서 미끄러져 나가버리는 것을 느꼈다. 철도해가네. 그날 밤의 아돌프의 멜빵. 그것이 보랏빛은 아니었다. 나는 셔츠 위에 있었던 뭐라고 정의할 수 없는 두 반점이 생각났다. 그리고 조약돌. 그 문제의 조약돌. 이야기의 발단인 그 돌. 그것은 아니었다. 난 그것이 되기를 거부했던 것이 무엇인지 생각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그 미미한 저항을 잊지 않았다. 세상에는 진짜 청색, 진짜 분홍색, 진짜 아몬드나 오랑 개꽃 냄새가 있다고 믿을 수가 있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잠시나마 붙잡아 놓으면 이 평안과 안전의 느낌은 심각한 불안에 자리를 양보한다. 빛깔들, 맛들, 냄새들은 조금도 진짜가 아니었다. 절대로 그것 자체, 단순히 그것들 자체가 아니었다. 가장 단순한 특질, 도저히 떼어낼 수 없는 특질조차도 그것 자체와의 관계에서 여분의 존재를 가지고 있다. 그 검은 빛, 거기 내 발밑에 있는 그 검은 빛, 그것은 검게 보이지 않았다. 차라리 검정색을 여태까지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이 검정이란 무엇인가를 상상하는, 그리고 자기의 상상을 멈추지 못하고 색채의 범위를 넘어서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것을 생각하는, 그러나 그러한 혼란스러운 노력이었다. 그것은 빛깔과 비슷했었다. 그러나 또한 타박상 또는 분비물이나 찌꺼기, 그리고 다른 것과 이를테면 냄새와도 비슷했다. 그것은 젖은 흙의 냄새로, 젖어서 축축한 나무 냄새로 녹아버렸다. 그리고 그 줄무늬가 박힌 나무 위에 오칠처럼 퍼져 있는 검은 냄새와 깨물어서 사탕물이 나는 줄기의 맛으로 녹아버렸다. 나는 검정색을 단순하게 보는 것이 아니었다. 본다는 것, 그것은 추상적인 관념이며 확연히 단순화된 관념, 인간의 관념이다. 거기 그 검정색, 형태가 일정치 않고 줏대가 없는 현존. 그것은 시각, 후각, 그리고 미각을 훨씬 넘는 그 무엇이었다. 그러나 그 풍요함은 혼란으로 돌아가서 마침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다. 왜냐하면 여분의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상 야릇한 순간이었다. 나는 움직이지도 않고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서 황홀한 절정감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그 절정감의 한복판에서 새로운 그 무엇이 막 생겨났다. 나는 구토를 알았고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 진실을 말하면 나는 내 발견을 말로 표현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것을 말로 옮겨 넣을 수 있으리라고 느낀다. 본질적인 것, 그것은 우연이다. 원래 존재는 필연이 아니라는 말이다.
존재란 단순히 거기에 있다는 것뿐이다. 존재라는 것은 나타나서 만나도록 자신을 내맡긴다. 그러나 결코 그것을 연역할 수는 없다. 나 보기에는 그것을 이해한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들은 필연적이며 자기 원인이 됨직한 것을 생각해냄으로써 이 우연성을 극복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어떠한 필연적 존재도 존재를 설명할 수 없다. 우연성은 지워버릴 수 있는 허상이나 외관이 아니라 절대다. 그러므로 완전한 무상인 것이다. 모든 것이 무상이다. 이 공원, 이 도시, 그리고 나 자신도 무상이다.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게 될 때가 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변하게 하고 모든 것이 표류하기 시작한다. 유전날 저녁 때에 철도해관에서처럼 말이다. 구토다. 그것이 그 더러운 자식들, 코트베르나 다른 곳의 그 더러운 자식들이 그들의 권리를 휘둘러 숨겨보려고 하는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그 얼마나 가엾은 위선이랴. 아무도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완전히 무상의 존재들이다. 그들은 스스로 여분의 존재라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그들은 내면적으로 여분의 존재다. 즉 형체가 없고 막연하고 처량한 존재다. 그 매혹이 얼마 동안이나 계속됐을까? 나는 마로니에의 뿌리였다. 차라리 나는 그 뿌리의 존재의식 그 자체였다. 아직도 그 의식에서 떨어져 있기는 하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의식을 나는 가지고 있었으니까 말이다. 그래도 그 뿌리 의식 속에 나를 잃고 그저 뿌리일 따름이었다. 의식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었다. 거북한 의식이었다. 그러면서도 두드러진 저 무감각한 나무 조각 위에 뻗쳐서 몸의 온 무게를 지니고 되어가는 대로 가만히 있는 의식이었다. 시간이 멈췄다. 발밑에 있는 작고 검은 늪, 그 순간 이후에 그 무엇이 일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난 그 무서운 쾌감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으나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조차 상상할 수도 없었다. 나는 그 속에 있었던 것이다. 검은 뿌리는 지나가 버리지 않고 있었다. 그것은 너무 큰 음식 조각이 식도에 걸린 것처럼 나에게 남아 있었다. 난 그것을 삼키지도 뱉지도 못하고 있었다. 얼마만큼의 대가를 치르고 눈을 치켜뜰 수 있었던가. 그런데 내가 눈을 치켜 떴었던가. 난 차라리 고개를 뒤로 젖혀 눈을 치켜뜨고 다음 순간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잠깐 동안 무로 돌아갔던 것이 아니었을까. 사실 나는 이 행에 대한 의식을 가지지 않았다. 그러나 갑자기 나는 나무 뿌리라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 존재는 지워져 버렸다. 내가 아무리 그것은 존재한다. 그것은 아직 거기에 있다. 의자 아래 내 오른편 발과 마주 있다고 되풀이해서 말해도 그것은 이미 아무런 의미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었다. 존재란 멀리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갑자기 우리에게 달려들고 우리에 멎어서 거대한 짐승처럼 우리의 마음 위에 무겁게 내리 누르는 것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을 것이다. 이미 아무것도 없었다. 내 눈은 텅 비고 나는 내 해방을 기뻐했다. 그러자 갑자기 그것이 내 눈앞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가볍고 부정확한 운동이다. 바람이 나무 꼭대기를 흔들고 있었다. 그 무엇이 움직이는 것을 보기란 불쾌한 일은 아니었다. 그것은 뚫어지게 나를 보고 있는 눈처럼 요지부동의 어떤 존재로부터 나를 전환시킨다. 나뭇가지의 요동을 보면서 나는 혼잣말을 했다. 요동이란 결코 완전히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이행이며 두 사물 사이의 중간이며 미약한 흐름이다라고. 나는 운동이 험으로부터 나와서 점차적으로 무르익어 가서
꽃피는 것을 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막 생겨나고 있는 존재들을 포착하려 하고 있었다. 내 모든 희망이 일소되기에는 3초면 충분했다. 그 주위를 장님처럼 더듬더듬거리며 망설이는 나뭇가지 위에서 나는 존재로의 이행을 붙잡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이행이라는 생각도 역시 인간의 관념이다. 너무나 명확한 관념이다. 이 모든 미묘한 움직임은 고립되어 있었으며 스스로 안정되어 있었다. 그것은 사방으로 나뭇가지와 장가지를 넘쳐 흐르게 하고 그 거칠은 손의 주위에서 해오리 바람을 일게 하며 조그마한 선풍으로 그 손을 감싸고 있었다. 물론 운동, 그것은 나무와는 별개였다. 그러나 운동은 역시 절대적인 존재이며 사물이다. 내 눈은 충족한 것에만 부딪혔다. 나뭇가지 끝에서 존재들이 웅성대고 있었다. 그 존재들은 줄곧 새롭게 바뀌고 있었으나 결코 탄생하는 것은 아니었다. 존재하는 바람이 커다란 파리처럼 나무 위에 와서 앉았다. 나무는 흔들렸다. 그러나 그 동요도 탄생한 성질의 것이 아니고 힘으로부터 행위로의 이행도 아니고 사물 그 자체였다. 흔들리는 사물이 나무 속으로 흐르고 나무를 휘어잡고 흔들고 그러다가 갑자기 나무를 팽개치고 뱅뱅 돌면서 멀리 가버리는 것이었다. 모든 것이 충족하고 모든 것이 행위 속에 있다. 미약한 흐름은 없었다. 모든 것이 가장 미미한 도약까지도 존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리고 나무 둘레를 방황하고 있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아무 데서도 오지 않고 아무 데로도 가지 않았다. 그것들은 존재하다가 다음에는 갑자기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다. 존재는 기억이 없는 것, 사라져버린 것들이며 존재는 아무것도 추억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다. 도처에 무한하게 여분의 것인 항상 어디에나 있는 존재, 그 존재는 존재에 의해서만 한정된다. 근원이 없는 존재들의 그 풍요함에 충격을 받고 어리둥절하여 의자 위에 몸을 내던졌다. 곳곳에 개화와 한이가 있고 내 귀에서는 존재들이 윙윙거리고 있었으며 내 육체 자체가 꿈틀거리며 벌어져서 우주의 바라에 몸을 내맡기는 것이었다. 그것은 지긋지긋한 일이었다. 그러나 왜? 이렇게 나는 생각했다. 왜 이렇게 많은 존재들이 있나? 그들은 모두가 서로 비슷한데 서로 비슷한 나무들이 그렇게 많아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마치 나자빠진 벌레의 소트른 노력처럼 그렇게도 많은 존재들은 사라졌다가는 악착같이 되살아나고 또 사라지는 것이었다. 그 풍성함은 너그러운 인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였다. 그것은 음침하고 괴롭고 스스로를 어찌할 줄 몰랐다. 그 나무들, 그 서투른 큰 몸집들. 나는 웃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책에 묘사해 놓은 꿈틀거리는 소리, 폭발 소리, 거창한 개화로 가득 찬 놀라운 봄이 문득 생각났기 때문이다. 권력에 대한 의지와 삶에 대한 투쟁에 관해서 이야기한 바보들이 있었다. 그래 그들은 한 마리의 짐승이나 한 그루의 나무를 본 일이 없었단 말인가? 탈모증에 걸린 반점이 있는 그 플라타너스, 반은 썩어버린 그 참나무, 그것들을 나로 하여금 허공으로 솟아나는 젊고 거센 힘으로 생각하게 하려고 했는지도 모른다. 그런 그 뿌리는 아마도 나는 그것을 탐욕스러운 손톱처럼 땅을 파고 그곳에서 자양분을 빼앗는 손톱처럼 그것을 묘사했어야 했을까? 그런 방법으로 사물들을 보는 일은 불가능하다. 연약함, 무력함, 그렇다 나무들이 무력하게 흐느적거리고 있었다. 하늘을 향한 용솟음이라고. 차라리 그것은 풀이 죽은 상태였다. 나무 줄기들은 피로한 음경처럼 주름이 잡혀서
검고 물렁물렁한 덩어리가 되어 땅 위로 오그라들어 쓰러지는 것을 보려고 나는 기다렸다. 존재하는 욕망을 그들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다만 그렇지 않을 수가 없었을 따름이었다. 그뿐이다. 그래서 그것들은 조용하게 힘없이 자질구레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수액은 본의 아니게 맥관 속에서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으며 나무 뿌리는 천천히 땅 속으로 파고들었다. 그러나 그것들은 거기에 뿌리를 박은 채 사라질 것처럼 보였다. 피곤하고 노쇠하여 그것들은 마지못해 존재하기를 계속하고 있었다. 단지 그것들은 죽어버리기에는 너무 약했었고 죽음은 외부로부터 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내부적인 필요로서 자기 속에 자신의 죽음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지닌 것이라고는 음악의 곡조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이유 없이 탄생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목숨을 유지하다가 우연한 만남에 의해서 죽는다. 나는 뒤로 기대고 지그시 눈을 감았다. 그러나 곧 다가온 이미지들이 다가와 감은 눈을 존재로 충만시켰다. 존재란 곧 사람이 떨쳐버릴 수 없는 충족을 말한다. 이상한 이미지들. 그것은 수많은 사물들을 나타내고 있었다. 진짜 사물이 아니라 진짜와 닮은 다른 것들이다. 의자나 남학신과 같이 목계품 비슷한 물건들이며 식물 비슷한 것들이었다. 그리고 두 얼굴이 있다. 요전 일요일에 베즐리즈 맥주얼에서 곁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던 연인들이었다. 그들은 윤기가 흐르고 뜨거웠고 육감적이고 허망하고 기가 발갛게 달았었다. 난 그 여자의 어깨와 목 생각이 떠올랐다. 그 두 사람이 갑자기 나에게 혐오감을 가지게 했다. 그 두 사람은 부빌의 어느 곳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그 부드러운 목은 신선한 옷감에 의해서 매무되며 레이스 속에 파묻혀 있었다. 여자는 줄곧 그 가슴이 자기의 블라우스 속에서 존재함을 느끼고 내 가슴, 내 아름다운 과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를 간지럽게 만드는 환희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신비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소리를 지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을 크게 뜨고 있었다. 그 거창한 현존을 나는 꿈꾸었던 것일까? 아직은 공원 위에 자리 잡고 나무들 속의 전락에서 거기에 있었다. 아주 물렁물렁하고 무엇에나 달라붙는 잼 같았다. 그래서 나는 온 공원과 더불어 그 속에 있었던가. 나는 무서웠다. 그리고 나는 무엇보다 화가 났다. 나로서는 그것이 어리석고 마땅치 않게 보였다. 나는 그 흐물거리는 흉측한 것이 싫었다. 그것이 있었다. 많이도 있었다. 그것은 하늘까지 올라가서 곳곳에 뻗어가서 모든 것을 악교 같은 피로로 가득 채웠다. 난 그것의 깊이를 보고 있었고 그 깊이는 공원을 넘고 집을 넘어 부빌로 넘어갔다. 나는 이미 부빌에 있지 않았다. 아무데도 있지 않았다. 나는 떠다니고 있었다. 난 놀라지 않았다. 갑자기 나타나는 벌거벗은 세계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 허망하고 거대한 존재에 대한 분노로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나는 소리쳤다. 추하다. 너무나 추하다. 그리고 나는 이 끈적끈적한 더러움을 뿌리치기 위해 몸을 흔들었다. 그러나 더러움은 찰싹부터 끄떡도 하지 않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존재들이 끝없이 있었다. 나는 이 광대한 권태 속에서 숨이 막혔다. 그러다가 갑자기 공원이 커다란 구멍처럼 텅 비고 세계는 올 때와 같은 방법으로 사라져버렸다. 또는 내가 깨어난 것이다. 어쨌든 나는 더 이상 세계를 보지 못했다. 내 주위에는 노란 흙밖에 없었다. 거기로부터 죽은 나뭇가지가 하늘을 뻗고 있었다. 일어서서 밖으로 나왔다. 울타리까지 와서 뒤를 돌아보았다. 이때 공원이 나에게 미소를 지었다. 나는 울타리에 기대어 오랫동안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월계수 숲의 미소, 그것은 그 무엇을 의미하고 있었다.
그것이야말로 존재의 진정한 비밀이었다. 약 3주일 전 어느 일요일 나는 삶을 위해서 일종의 공모자와도 같은 태도를 발견했던 사실이 생각났다. 그것은 나에게 어떤 태도였던가? 그것은 나에 대한 태도였던가? 그러나 나는 그것을 이해할 아무런 방법도 없었다는 것을 우울하게 느꼈다. 그런데 아무런 방법도 없었다. 그러나 미소는 거기에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은 어떤 시선과도 같았다. 그것은 거기에 마로니에 나무 위에 있었다. 그것은 그 마로니에였다. 사물들, 그것은 도중에서 멎어버린 관념, 스스로를 잊고 무엇을 생각하려고 했는가를 잊어버린 관념이라고 말할 수 있으리라. 그 관념은 표류하고 있었다. 그리고 어떤 사소하고 그 미묘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그 의미는 사물을 넘어서고 있었다. 그 작은 의미가 나를 초조하게 만들었다. 비록 이 울타리에 100년 이상 기대어 있다고 해도 나는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난 존재에 관해서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느꼈다. 나는 그곳을 떠나 호텔로 돌아와서 이것을 썼다. 나는 심심해서 계산을 한다. 매달 1200프랑. 넉넉하지는 않다. 그러나 약간 절약하면 충분할 것이다. 300프랑짜리 방 하나. 하루 식비가 15프랑, 450프랑이 남지만 그것은 세탁, 잡비, 영화 같은 데 소비될 것이다. 내이나 양복은 오랫동안 필요 없을 것이다. 내 옷 2벌은 비록 팔꿈치가 반질거리기는 하지만 깨끗하고 잘 손질을 해서 입으면 아직 3, 4년은 입을 수 있을 것이다. 제기랄, 이 버섯 같은 존재를 영위하려는 것이 바로 나란 말인가? 나는 매일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산책을 하고 틸리리 공원을 산책하고 도서관에서 독서를 할 것이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영화를 보러 갈 것이다. 일요일에는 말을 타러 가든지 룩상부르 공원으로 퇴직자들과 크리켓을 하러 갈 것 같다. 30살인데 나는 내가 가여웠다. 내게 남아있는 30만 프랑을 1년 동안에 전부 다 써버릴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그러나 그것이 내게 무엇을 가져올 것인가? 새 양복, 여자, 여행. 나는 그 모든 것을 경험했고 이제 모든 것은 끝났다. 이제는 그런 욕망이 없다. 남는 것은 그것뿐이다. 나는 1년 후에도 오늘처럼 공허하고 추억도 없이 죽음 앞에서 겁을 먹고 살고 있을 것이다. 죽음 앞에서 겁을 먹고 있을 것이다. 30살. 그리고 14,400프랑의 연금. 매달 받는 이자. 그러나 나는 늙은이가 아니다. 무엇이고 나에게 할 일을 주었으면 좋겠다. 아니다.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이 더 낫겠다. 왜냐하면 지금 나는 막 희극을 연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무엇을 한다는 것은 존재를 창조한다는 것이고 그러한 존재는 얼마든지 있다. 사실은 펜을 놓고 싶지 않다. 구토를 느낄 것 같다. 글을 씀으로써 그것을 지연시킬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머리에 떠오르는 일을 쓰고 있다. 우리는 존재하는 것들에게 부딪히며 의미가 없어진 존재들에게 발이 걸릴 뿐이다. 그 고통은 존재들의 뒤에 있다. 나는 그 고통을 듣지도 못한다. 나는 그것을 드러내는 마찰음, 곡조의 진동 등을 듣는다. 고통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분의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그 밖의 모든 것은 고통과의 관계로 인해서 여분의 것이기 때문이다. 있다. 그리고 나도 있기를 원했다. 그것밖에는 바라지 않았었다. 이것이 내 인생의 열쇠다. 아무런 연관이 없는 듯이 보이던 이 모든 시도의 밑바닥에서 나는 동일한 욕망을 본다. 내 외부로 존재를 내쫓는 일, 순간순간에서 그들의 지방을 빼내는 일, 순간순간들을 짜고 그것들을 말리고 나를 정화시키고
나를 견고하게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색소폰 곡조에 밝고 명확한 소리를 내게 하는 일이 그것이다. 그것은 한편의 우화를 만들 수조차 있었을 것이다. 세상을 잘못 택한 가련한 사나이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말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공원에, 카페에, 상업도시의 사람들 사이에서 존재하면서도 다른 곳, 이를테면 화폭디, 틴토레토의 집정관들과 더불어 고졸리의 피렌체 사람들과 더불어 또는 책상 뒤에 파브리스 델 동고와 줄리엥 소렐과 더불어 레코드판 뒤에서 재즈의 맹마르고 기다란 흐느낌과 더불어 살고 있다고 스스로 믿으려 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리석은 짓을 한 다음에 그는 깨달았다. 그는 눈을 떴다. 트럼프를 잘못 잡았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 그는 바로 미지근한 맥주잔을 앞에 놓고 카페에 있었다. 그는 의자 위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는 자기가 바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존재의 저편에서 멀리 보이면서도 결코 가까이 갈 수 없는 다른 세계에서 가벼운 멜로디가 춤추고 노래하기 시작했다. 나처럼 살아야지. 적당히 괴로워해야지. 목소리가 노래한다. 무슨 일을 내가 해볼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음악의 곡조에 관해서가 아니다. 다른 분야에서 할 수 없을까? 그것은 책이라야 할 것이다.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말이다. 그러나 역사책이 아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존재했던 것에 관하여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한 존재는 결코 다른 존재의 존재를 정당화시킬 수 없다. 내 잘못은 드롤르봉 씨를 재생시키려고 한 점이다. 다른 종류의 책. 난 그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나 인쇄된 말들 뒤에, 페이지 뒤에 존재하지 않는 그 무엇. 존재 위에 있는 그 무엇을 사람들이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어떤 이야기, 생겨날 수 없는 어떤 모험, 그것은 강철처럼 아름답고 구수해야만 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존재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는 간다, 몽롱하다,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 내게 재능이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러나 절대로 나는 그런 종류의 것을 써본 일이 없다. 역사에 관한 논문을 쓴 적은 있지만 그렇다. 앞으로도 안 쓰겠다. 한 권의 책, 한 권의 소설. 그 소설을 읽고 다음과 같이 말하리라. 그것을 쓴 사람은 앙뚜앙 로캉탱이다. 그는 카페에 빈둥거리며 다니던 머리카락이 붉은 놈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내가 그 흑인 여자를 생각하듯이 내 생활에 대해서 생각할 것이다. 마치 무슨 귀중하고 반 전설적인 일처럼 말이다. 한 권의 책. 물론 처음에는 그것이 지리하고 피곤한 일에 불과할 것이다. 그리고 존재하는 것도, 또 내가 존재한다고 느끼는 것도 그로 인해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책이 완성되고 내 뒤에 그것이 남을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 책의 빛이 조금이나마 내 과거 위에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때 아마도 나는 그 책을 통해서 내 생활을 아주 혐오감 없이 회상할 수 있으리라. 아마도 그 어느 날 등을 오그리고 내가 탈 기차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이 시간, 이 음울한 시간을 또렷이 회상하면서 나는 아마도 가슴이 마구 두근거리는 것을 느낄 것이다. 모든 것이 시작된 것은 그날, 그 시간이었다라고 말할 때가 오리라. 그리고 나는 과거로서, 다만 과거로서만 나를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날이 저물었다.